9월 중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중으로 더 많은 비즈니스에 영업 재개 허가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LA 카운티 교육부에 다니는 학생들 5만 명 이상이 아직도 와이파이 핫스팟 등 온라인 교육 환경에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마스크가 백신보다 더 보호해 줄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한 홍콩 대학 박사의 주장에 대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업체들이 허위 정보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서부 지역 화재에 따른 사망자는 현재 36명이지만 실종자가 늘면서 인명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200억 달러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허리케인 셀리가 남동부를 강타해 강풍과 함께 곳곳에 물폭탄을 뿌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대적인 광고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오는 조작 영상을 트위터에 공유했다가 또다시 경고를 받았습니다. 흑인 남성 프루드 씨가 경찰에 의해 머리에 두건이 씌워져 질식사한 뒤 경찰이 관련 영상 공개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 세계 100곳 이상의 기업과 기관을 상대로 해킹을 저지른 중국인 해커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CNBC의 간판 앵커가 생방송 도중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미친 낸시라고 불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제로 수준인 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는 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연방준비제도가 장기간 제로 수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9도,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루입니다.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중으로 더 많은 비즈니스에 영업 재개 허가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9월 중에 LA 카운티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추세를 기록하지 않는 한 오는 10월 중으로 비즈니스를 제한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레드 티어로 완화될 수 있다고 바바라 페로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밝혔습니다. LA 카운티는 현재 가장 심한 규제를 받는 퍼플 티어에 머물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확진자율로 보면 3.4%로 레드 티어 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일일 확진자 수는 10만 명당 8.1명으로 레드 티어인 4명에서 7명에는 못 미치지만 전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레드 티어로 완화되기 위해선 앞으로 2주간 코로나 확진자 양성 비율과 일일 확진자 수 수치의 충족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바라 페로 보건국장입니다. So if you move into from tier 1 to tier 2, your case positivity rate needs to drop to below 7 cases per 100,000 people. Your positivity rate for tests needs to be between 5 and 8%. 카운티 보건국은 수일 전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비즈니스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코로나 양성 비율과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국은 LA 카운티의 코로나 확진자 수치가 최저치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LA 카운티 주민 중 97%가 음성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카운티 내 비즈니스 재오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노동절 연휴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주민들이 해변가에 몰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LA 카운티가 레드 티어로 한 단계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가이드라인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 조심해야 합니다. 주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레드 티어로 완화될 경우 식당은 실내 수용 인원의 25% 또는 100명 이하 가운데 수용 인원이 적은 쪽, 헬스장은 실내 수용 인원의 10%, 실내 쇼핑몰은 수용 인원의 50%, 영화관은 25%, 도서관은 50%로 제한하고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내 영업이 가능합니다.
마사지 parlor와 타투샵, 네일샵 등도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 실내 영업이 가능합니다. 교회와 성당 등 종교 활동도 수용 인원 25%로 실내 예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운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주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엄격할 경우에는 카운티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주현입니다. 캘리포니아 내 헬스장 등 피트니스 업체들이 강제 폐쇄가 부당하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300개 피트니스 업체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연맹의 스콧 스트릿 변호사는 LA 카운티 수페리어 코트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서 업체들은 게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당하게 피트니스 산업을 표적 삼아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재개장을 요구했습니다. 또 주정부 및 LA 카운티 당국이 피트니스 시설에서 바이러스 확산이 된다는 증거 없이 강제 폐쇄 명령을 내렸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주민들의 권리를 빼앗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주정부는 봄에 경제 완화 조치를 단행했지만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7월에 다시 폐쇄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체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해당 카운티의 감염률이 적정 수준으로 떨어지면 수용 인원의 10%만 입장을 허용하고 감염률이 적은 카운티는 수용 인원 50%가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서부 지역 화재에 따른 사망자는 현재 최소 36명이지만 실종자가 늘면서 인명피해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하고 있습니다. 오리곤주 재난당국은 산불 희생자들의 시신 수습에 대비하기 위해 산불 피해가 극심한 린 카운티에 이동식 임시 영안실을 만들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오리곤주가 산불 사태로 이동식 영안실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오리곤주에서는 산불로 현재까지 10명이 숨졌고 22명이 실종됐으며 주민 4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CNN에 따르면 연기와 치솟는 불길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재난당국은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서부 지역 산불이 한 달이 넘도록 이어지면서 진화 인력과 장비 부족 현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 소속 소방대장은 36일 연속으로 화마와 싸운 뒤에야 화재 진압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베라 대장은 부하 소방관들과 함께 6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화재 진압을 하고 20분 낮잠만 잔 경우도 있었다면서 내가 본 것 중 최악의 산불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사 엔젤레스 구규림에서 발생한 밥캣 산불이 44,393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진화율 3%입니다. 구규림 관계자에 따르면 밥캣 산불이 마운틴 윌슨 천문대에 500피트까지 접근해 천문대를 위협했지만 LA 소방당국의 방어선으로 천문대를 산불로부터 안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LA 소방당국은 이번 하이웨이 노스 방면으로 에어탱크를 투입하는 등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클리어 크릭 스테이션과 39번 하이웨이 사이 노스 앤젤레스 크레스트 주민, 노스 엘킨스 애비뉴와 이스트 산타 아니타 애비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대피할 때는 산타 아니타 애비뉴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적십자사 대피소는 285 웨스트 헌팅턴 드라이브에 위치한 산타 아니타 레이스 트랙에 마련됐으며 5번 게이트를 통해 들어가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몬로비아, 브레버리, 시에라 마드레, 알타디나, 페사디나 지역 등에 대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부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작아도 2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 스크립스 해양연구소는 서부 산불 피해액을 최소 200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산불 피해 추정치는 산림과 가옥 피해 등 직접 피해액만 계산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들어 500만 에이커의 산림과 가옥 수백 채가 불에 탔다며 서부 지역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직접 피해액에다 의료 비용 증가, 기업 경영 차질, 세수 손실, 관광 타격 등 간접 비용까지 더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 포럼은 캘리포니아주가 산불 진화에 쓴 돈이 지난 40년 동안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에 따르면 1979에서 89년에 연평균 산불 진화 비용은 293억 원이지만 1989년에서 1999년에는 71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어 1999년에서 2009년에 연평균 산불 진화 비용은 2,700억 원을 돌파했고 2009년에서 2019년에는 4,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미은행의 데이빗 로젠블룸 부이사장이 전국기업 이사협회에 2020 올해 이사 100인 중 한 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연례 서밋 행사에서 이뤄집니다. 로젠블룸 부이사장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수석 파트너를 거쳐 이 회사의 이사로 활동하다 2013년 은퇴했으며 2014년부터 한미 이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전국기업 이사협회의 올해 이사 100인 선정은 이번이 14년째로 소속 기업의 리스크 감독, 전략 수립, 경영진 부상, 기업 투명성 제고 등 기업 이사로서 수행해야 할 직분에서 뛰어난 영향력을 보인 이사들을 선정해 발표하는 이벤트입니다.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부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내년 봄 학기까지 온라인 수업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호흡기 치료사, 간호보조사, 전기기사 같은 필수 업종을 지원하는 수업은 제외됩니다. 칼스테이트에 이은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부의 전면 온라인 수업 연장 결정에 대해 프란시스코 로즈기데스 총장은 코로나19 안전 지침을 고려할 때 백신이나 치료제 없이 학생들이 캠퍼스로 복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업뿐만 아니라 음식, 의료, 도서관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캠퍼스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저소득층과 소수계 학생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칼리지 당국이 설치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25%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봄 컴퓨터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었고 공부할 공간조차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경제 문제와 기술 지원도 부족해지면서 전체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부 재학생 중 3만 명 이상이 지난 봄학기 수업을 중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칼리지 당국은 학생들에게 랩탑 제공 및 교직원 원격 교육 등으로 등록하거나 학습을 지속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가을학기에 총 27만 명이 등록하며 지난해 30만 명과 비교해 10%나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불법 체류 및 범법 이민자 단속이 최근 재개된 가운데 단순 체류 신분 위반으로 체포돼 추방되는 불체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불체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가장 흔한 범법 사유는 음주운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5개월 동안 불법 체류로 추방된 52%가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4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2019 회계연도 기간 미국 내에서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등 이민당국에 체포된 불체자 수가 총 14만 3천여 명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기간 체포된 불체자의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7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관련 범죄로 체포된 불체자는 6만 7천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불체자 체포는 1,900여 명 정도였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불체자 체포가 다시 시작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자를 우선적으로 체포한다는 발표와는 달리 체류 기간을 넘기는 등 단순 불체자에 대한 체포도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 LA 총영사관 민원 업무가 제한적으로 방역 수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한인들의 민원 수요는 급증하면서 이처럼 한인 등 민원인들이 전화 문의를 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총영사관실 민원실의 방문 예약제가 실시되면서 민원인들이 아무 때나 자유롭게 민원실을 방문할 수 없게 되자 전화 문의가 급증해 하루 평균 300에서 400통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에 영사관 직원들이 일일이 답하는 데 한계가 있어 민원인들이 유선 문의를 시도할 경우 자동 응답만 반복해서 나오다 끊어지는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3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예약제가 도입되면서 민원인들은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하지만 아직 개인용 컴퓨터나 랩탑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는 예약할 수 없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전화 문의도 불통인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영사관 측은 현재 민원실에서 3명의 직원이 전화를 통한 유선 문의에 응대하고 있지만 일일 300에서 400통에 달하는 전화 수요를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양 영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95%에 달하는 예약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아직까지 휴대폰으로 영사관 방문 예약이 안 돼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많은 것에 대해 향후 한 달 내에 모바일 휴대폰으로도 예약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 중이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허리케인 셀리가 오늘 남동부를 강타해 강풍과 함께 곳곳에 물폭탄을 뿌리고 있습니다. 숱한 가옥에 침수된 가운데 50만 가구 이상의 집과 사업장에 전기가 나가고 수백 명이 구조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등급 허리케인인 셀리는 오늘 오전 엘라바마주 걸프쇼어스 인근에 상륙했습니다.
시속 102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셀리는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에서부터 엘라바마주 도핀섬까지 멕시코만 연안에 폭우, 홍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펜사콜라의 해군 항공기지에서는 2pt의 강수량이 기록됐고 다운타운에서는 강수량이 3.2pt에 육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라바마와 플로리다에서 오늘 오전까지 5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봤습니다. 배가 육지로 내동댕이 쳐지는가 하면 펜사콜라 해변에서는 변압기가 폭발했고 곳곳에서 큰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 지붕에서 떨어진 금속 물체들이 거리에 굴러다니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기상당국은 허리케인이 엘라바마와 조지아주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강한 비를 뿌리고 일부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홍수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엘라바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일부 지역들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태를 예의주시 중입니다. 오후에 접어들어서 셀리는 시속 68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열대성 폭풍으로 다소 약화됐지만 내일도 엘라바마와 조지아 내륙의 폭우가 예상된다고 AP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911 긴급 전화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할 때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서부를 강타하고 있는 대형 산불처럼 허리케인의 맹공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꼭 써야 하냐며 느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우리로 치면 질병관리청격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장이 마스크가 백신보다 더 보호해 줄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이던 7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떨떠름했는데 폭증하는 확진자에 버틸 수 없어 보였습니다. 2달여 지난 지금 한때 하루 7만 명을 웃돌던 확진자가 3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마스크 착용에 다시 느슨해졌습니다. Now, there is, by the way, a lot of people don't want to wear masks. There are a lot of people think the masks are not good. 온갖 우려가 쏟아졌지만 실내 대규모 유세를 강행했고 마스크 쓴 사람 찾기 어려웠습니다. 역사적인 수교협정 서명식에서도 최고위 강요들까지 마스크 착용은 남의 일이었습니다. 보다 못했는지 트럼프 행정부의 질병통제예방센터장이 마스크가 백신보다 낫다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I might even go so far as to say that this face mask is more guaranteed to protect me against COVID than when I take a COVID vaccine. 백신도 올해 안에 나올 수는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만큼 일반인이 접종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 중순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I think we're probably looking at late second quarter, third quarter 2021. 대통령 선거일 전에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대통령의 예상에 나와도 아무나 접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현실을 알린 겁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정치 논리가 끼어들지 말았으면 하는 과학자의 바람일 텐데 대선을 불과 48일 앞두고 미국에서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한 홍콩 대학 박사의 주장에 대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업체들이 허위 정보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트위터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제조서를 주장한 홍콩 공중보건대학 옌리멍 교수의 트위터 계정을 중단 조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위터는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트윗에 안내문을 달아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당시 이 라벨 표시 정책에 대해 해당 트윗이 해를 끼칠 위험성은 덜 심각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여전히 혼동을 느끼거나 호도될 수 있는 경우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그러나 옌 박사의 경우 트윗에 라벨을 붙이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계정 자체를 중지시킨 것입니다. 이 트위터 측은 옌 박사의 트윗 중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팍스뉴스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터커 칼슨 투나잇 공식 계정에 올린 옌 박사 인터뷰 영상에 허위 정보 경고 표시를 했습니다. 이 옌 박사는 이번 주 초 동료 연구자 3명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 진화보다는 수준 높은 연구소에서 조작됐음을 시사하는 게놈의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과 가능한 조작 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정보 공유 플랫폼 제노도에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사스의 생물학적 특성은 자연 발생이나 인수 공통이라는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논문에 제시된 증거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바이러스를 틀이나 바탕으로 활용해 연구소에서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옌 박사 연구팀은 논문은 과학계에서도 반박을 사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감염병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지난 5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의 인터뷰에서 박쥐에서 바이러스의 진화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인공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조작될 수 없다는 쪽에 매우 강하게 기울게 된다며 역시 바이러스 제조설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제로 수준인 현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는 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6월 발표치보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0에서 0.25%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 대다수는 사실상 제로금리인 현 수준이 오는 2023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설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2023년을 그때로 본 겁니다. It will take a while to get back to the levels of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that prevailed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and it may take continued support from both monetary and fiscal policy to achieve that.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6월 발표한 마이너스 6.5%에서 마이너스 3.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지만 당초 예상보단 경기 회복 속도는 빨라질 거란 기대감에 섭니다. 그러면서도 내년과 내후년 전망치는 오히려 낮춰 잡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란 판단입니다. Even so, overall activity remains well below its level before the pandemic, and the path ahead remains highly uncertain. 올해 실업률은 지난 6월 발표치인 9.3%에서 7.6%로 낮춰 잡았습니다. 일자리 사정도 당초 예상보단 다소 나아지겠지만 파월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특히 피해가 큰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The high level of joblessness has been especially severe for lower wage workers in the services sector, for women, and for African Americans and Hispanics. 연준은 지난달 발표했던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 도입도 공식화했습니다.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어도 그냥 놔둘 거고 일정 기간 평균만 2%로 맞춰보겠다는 겁니다. 현 경제 상황에서는 이른바 디플레보다는 그래도 고물가가 더 낫다는 뜻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11월 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대적인 광고전에 나섰습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캠프는 이번 주 광고 집행에 6,500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간 광고비 지출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런 기록적인 광고비는 지난달 3억 6,400만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선거운동 자금을 모금한 이후 책정됐다고 더 힐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건강보험 존치를 강조하는 새 TV 광고 2개도 선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저소득층 의료 보장 확대를 위한 오바마 케어의 무효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케어 계승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바이든 캠프는 최근 경합주에서 흑인계, 라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TV, 디지털, 라디오 광고도 내놓았습니다. 흑인 유권자들을 겨냥한 강조하는 광고는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주에서 전파를 탑니다. 2017년 푸에르토리코를 황폐하게 한 허리케인 마리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실 대응과 경제 실책을 강조하는 스페인어 광고는 이번 주 플로리다에서 방송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오는 조작 영상을 트위터에 공유했다가 또다시 경고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바이든 후보가 한 행사장에서 1980년대 후반 활동한 미국의 힙합 그룹 NWA의 노래 빌어먹을 경찰을 틀고 있는 것처럼 꾸며진 가짜 영상을 리트윗했습니다. 영상에서 바이든 후보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가짜 영상은 친트럼프 패러디 계정인 유나이티드 스팟이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영상은 바이든 후보가 히스패닉 문화유산의 달 행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푸에르토리코 가수 루이스 폰시가 만든 데스파시토 아주 천천히라는 노래를 재생한 것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계정에서 조작된 이미지나 메시지를 리트윗한 가장 최신 사례라면서 선거 유세에서 법과 질서 메시지에 기대는 그가 전국과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의 뒤처진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위터는 즉각 해당 영상에 조작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백악관과 트위터, 바이든 캠프 측 모두 즉각적인 코멘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더 힐은 전했습니다. 트위터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트윗을 강력하게 단속해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전 세계 100곳 이상의 기업과 기관을 상대로 해킹을 저지른 중국인 해커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과 공모한 말레이시아 사업가 2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최소 6년간 광범위한 해킹을 저지른 이들 7명을 컴퓨터 및 금융사기, 신원 도용, 돈 세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과 각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컴퓨터 제조사, 통신회사, 소셜미디어 회사, 게임업체, 비영리 단체, 대학, 싱크탱크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홍콩에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와 외국 정부, 정치인 등도 대상이었습니다. 해커 중 3명은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라고 주장하는 중국 수찬성 소재 청두 404라는 회사에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각지의 기업과 기관을 해킹해 신원 정보를 수집하고 시스템을 장악한 뒤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가상화폐를 불법 채굴하기도 했습니다. 청두 404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다른 해커 2명은 말레이시아 사업가와 짜오 주요 게임 회사를 해킹해 게임 칩을 훔쳐 재판매한 혐의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한편 보안 전문가들은 이들을 해킹 조직 APT41의 일원으로 보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어제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회에선 역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서 후보자는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특혜 여부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KBS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군에서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보였는데 행정적인 이런 게 좀. 다만 휴가 승인은 부대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라며 특혜 여부는 검찰 조사로 공을 넘겼습니다. 야당 위원은 추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실 통화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모 씨 휴가 연장에 관련돼서 문의든 부탁이든 하여튼 전화가 왔다. 확인해 보니까 추미애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목소리는 여자분이었는데. 이에 대해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은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이용한 비겁한 정치 공세라며 악의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당 위원회선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제기가 쿠데타 세력의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하고 그랬습니다.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국방 현안에 대한 질의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 충족을 가속화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9.19 군사합의와 국방개혁 2.0을 지속해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미연합훈련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군령권, 군정권을 행사하는 국방부 장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도덕성 관련 질의는 자제하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도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국방장관 인사청문회마저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이 쟁점이 되자 민주당은 정치공세 그만두라고 논평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논평이 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추 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댄 겁니다. KBS입니다. 이번엔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공식 논평이 논란이 됐습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
추미애 장관 아들은 수술까지 받으며 군인으로서 본분을 다했다면서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란 안 의사의 말을 추 장관 아들이 몸소 실천했다고 했습니다. 특혜는 없었다는 강조라지만 안중근 의사의 빗댄 건 지나치단 지적이 바로 나왔습니다. 윤봉길 의사 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안 의사의 이름이 가볍게 언급됐다, 참담하다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안중근 의사를 욕되게 한 것을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 논란이 된 민주당 인사들의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카투사는 편한 군대라거나 김치찌개 빨리 달라고 하면 청탁이냐, 당직 사병은 단독범이라 볼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을 설득하기보단 야당과 대결하려 하다 보니 발언이 거칠어졌다는 지적인데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민하게 다뤄져야 되고 낮은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3시간 만에 안 의사 부분을 삭제해 논평을 수정하고 물의를 일으켜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국민의힘이 혁신의 기치를 내걸고 당명을 바꾼 데 이어 3가지 색을 함께 당색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색깔을 바꾸지 말자는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김종인표 혁신 노선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당 이름을 파격적으로 바꾼 국민의힘은 다음 단계로 당색을 바꾸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당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와 함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존 당색인 분홍색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과거 보수정당이 주로 사용했던 빨간색을 사용하는 안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함께 쓰는 안이 만들어졌는데 당 지도부는 후자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빨강색과 함께 색의 3원색인 파랑과 노랑을 함께 혼용함으로써 보수와 중도, 진보를 함께 아우르는 다양성을 지닌 정당, 또 사고의 확장성을 지닌 정당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도부의 생각과는 달리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익숙한 분홍색을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의원은 당의 색이란 것은 특정한 이념을 담아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면 누가 이 당으로 오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는 분홍색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 3가지 색을 혼합하는 안은 몇 표 얻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반발을 두고 단순한 색깔 문제가 아니라 김종인표 혁신 노선에 대해 묵혀뒀던 불만을 터뜨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서 보수라는 단어를 다 치워버리려고 그러느냐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보수라는 말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비대위가 너무 많은 것을 결정해 정작 의원들은 들러리가 된 모양새라는 비판도 이어져 왔습니다. 설문 결과로 벽에 부딪힌 지도부는 오늘까지 의견을 더 물은 뒤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혁신안이 뒤집히고 기존 당색을 유지하게 된다면 당의 혁신 노선은 물론 김종인 위원장 역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민주당은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포함된 4차 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독감 무료 접종 확대를 일부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야당마저 통신비 지급 계획만큼은 안 된다고 압박하면서 민주당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전국민 독감 무료 접종 주장을 무책임하다며 완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이미 필요한 만큼의 독감 백신을 확보했고 현재는 돈이 있더라도 더는 생산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웠는데 의료계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신비 2만 원 지급 논란으로 4차 추경 심사에 도통 속도가 나지 않자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일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추가 확보는 당장 불가능한 만큼 이미 확보한 유료 접종분 가운데 일부라도 무료로 지원할지 논의해보겠다는 겁니다. 이번 추경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국민들도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실현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저는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민주당은 백신 무료 지원 대상을 어떻게 추려낼지와 같은 현실적인 난관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성에 의문이 드는 국민의힘의 주장이더라도 우선 협상 가능성을 열어서 통신비 2만 원 지급 계획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의 방향 전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통신비 지원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 선심성 정치 과욕으로 잘못 쏘아 올린 오발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줄곧 통신비 지급을 반대했던 정의당에 이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마저 통신비 지급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1조 원에 달하는 통신비가 포함된 추경안을 보면서 사실 되게 당혹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돈이 정부와 여당의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합리적 대안을 내지 못할 거라면 정쟁을 멈춰달라며 사실상 통신비 지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치적 우군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까지 통신비 지급 철회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모습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시력에 좋은 음식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만 청력에 좋은 음식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음식과 귀 건강이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연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식은 귀 건강, 즉 청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데시벨이 높은 소음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건강한 식사가 청력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인 엘리케 페레즈 박사는 미국 소비자협회 컨슈머 리포츠지를 통해 소음 공해와 나이, 특정 약물, 당뇨와 같은 질환 등과 더불어 음식이 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인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과일과 채소,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A, C, E 등의 항산화 성분 등이 노화와 연관된 청력 손실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4번 생선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청력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20% 낮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엽산 섭취가 하루 200mg 이하로 떨어지면 반대로 청력 손실 위험률이 높아집니다. 어떤 음식이 귀 건강에 좋을까요? 대체로 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이 귀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끼 식사를 접시 하나에 담는다고 가정했을 때 접시의 절반은 채소와 과일로 채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통곡물과 콩류 등의 식물성 단백질을 채웁니다. 그리고 며칠에 한 번씩은 통곡물과 식물성 단백질 자리에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 등의 건강한 지방과 기름기 없는 육류, 가금류, 생선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감자처럼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식물성 식품은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단 식단 하나로 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음에 자주 노출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귀마개 착용 등의 방식으로 귀를 보호하고 금연 역시 필수입니다. 지난해 일본 연구팀이 옥스포드 아카데믹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흡연은 청력 손실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더불어 잔스홉킨스 대학의 연구에서는 신체 활동 역시 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되묻거나 TV 볼륨 소리를 점점 키워야 하는 사람은 청력 검사를 통해 현재 자신의 귀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에 상륙한 허리케인 셀리의 영향으로 배럴당 40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4.9% 뛴 40.16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의 11월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4.27% 오른 42.2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전환경집행국은 이번 허리케인 상륙에 대비해 걸프만 연한 원유, 가스 생산 시설의 27%가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금값은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수당 0.22% 오른 1970.5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로금리를 동결한 연방준비제도의 성명이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곳에 따라 약간 구름 낀 가운데 낮 기온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 보이다가 일요일에는 낮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92도,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96도, 65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7도, 61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9도, 밤 최저 64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린 가운데 밤 최저 기온 64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흐리고 비가 내리며 낮 동안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3도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